앞에서는 그 한국 국민들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확고부동한 인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이 중무장하고 있다. 저는 그 중무장이라는 말을 일부러 썼는데 재무장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일본은 이미 너무나도 막강한 군사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군사력을 알려주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이제 곳곳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글로벌 파이어 파워 1위는 당연히 이건 미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2위가 러시아로 나와 있고 3위가 중국, 4위가 인디아, 5위가 일본, 6위가 한국, 그리고 7위가 프랑스로 나와 있는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일본은 5위에 올라가 있는데 사실 일본이 5위보다도 더 위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Japan Military Strength 해갖고 2020년에 지금 제가 방금 인용한 자료입니다. 138개국 중에서 일본은 5등에 속한다. 그래서 글로벌 파이어 파워 리뷰라는 매년 나오는 인터넷 잡지랑 마찬가지죠. 거기서 금년에는 5등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인구가 몇 명이냐, 그 나라 국방비가 얼마냐, 그 나라의 빚이 얼마냐, GDP 얼마냐, 비행기 몇 대냐, 탱크 몇 대냐, 군함 몇 척이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등수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몇 가지 일본이 세계 군사사에서 차지하는 그 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제일 먼저 해군 군함으로 사용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영국이 1918년에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1924년에 취역시킨 헤르메스라는 항공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기는 영국이 더 먼저입니다. 1918년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일본도 그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보다 조금 후에. 그런데 아예 해군 군함으로 제일 먼저 취역을 시켜 콤미션이라고 그럽니다. 콤미션을 한 항공모함은 일본이 만들었던 호쇼라는 이름의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해군 중에서 항공모함을 처음으로 가진 나라가 일본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일본에 대해서 물론 아주 기분 나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깊이 연구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항공모함 그러면 그것은 일본을 상징하는 군함인데 여기 이번에 나온 글로벌 파워 리뷰에서 말이죠. 거기에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군함을 쭉 이제 분석을 한 걸 보니까 군함 전체 숫자가 155척이에요. 그런데 등수는 138개 국가 중에서 19등으로 나옵니다. 전체 척수를 치면은 북한도 155척은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항공모함 해가지고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를 4척이라고 이 글로벌 파이어 리뷰에서는 보고하고 있는데 카가급 2척하고 이즈모급 2척을 그냥 항공모함으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항공모함으로 취급을 한 이유를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공모함 4척인데 그것은 138개국 중에서 2위다. 즉 미국 다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군함 중에서 지금 제일 무서운 군함이 이지스함이라고 그러죠. 이지스함은 그냥 급으로 치면은 이게 구축함에 속하는 겁니다. 디스트로이어에 속하는 건데 일본의 디스트로이어가 40척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138개국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항공모함하고 구축함인데 항공모함, 구축함이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각각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다. 라는 사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일본이 적을지라도 일본은 질적으로 남을 아주 대단히 압도하는 그런 군사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금년 1월 달부터 요 몇 달 사이에 나온 중요한 짧은 논문들입니다. 짧은 논문 그리고 기사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도의
티틀리 마수라는 여자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일본 문제도 전공하고 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전공하는 그런 뭐 젊은 학자인데, 이 사람이 금년 1월 22일 날 그 일본의 재팬 타임즈에 기고한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논문입니다. 그 논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In an uncertain East Asia, Japan's security choices face balancing a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eighbors. 지금 아시아가 불확실하죠. 이 아시아의 불확실한 시기에서 일본의 안보 선택은, 일본이 이제 어떻게 이 안보 정책을 결정할지 그 선택입니다. 그것은 미국과,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도 정책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이웃에 있는 아시아 나라들하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요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본한테 당신 그 좀 더 동맹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지. 지금 미국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미국은 또 한 그 밑바닥에는 너는 무장하면 안 돼. 너는 우리한테 덤볐던 녀석이야. 라는 아주 그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을 다루기가 사실은 보통이 아니에요. 일본은 어느 이상 커지면 너무 커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일본을 그 밀리터리 피그미, 그러니까 피그미가 뭡니까? 난쟁이죠. 군사적으로는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노후 국가야. 라고 한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일본한테 평화헌법을 일본이 쓴 게 아닙니다. 미국이 써준 거를 일본말로 번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군사력을 갖지 않고 전쟁을 국가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 일본은 전쟁도 못하는 그 군사적으로 피그미의 노후 국가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냉전이라는 시대를 맞이해서 그럴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한국 전쟁을 딱 당하고 나서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본이 어떤 국가의 진행 경로를 2차 대전 이후에 그 경로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요새는 와서 미국이 너도 이제 좀 너의 책임을 좀 늘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막강해졌을 때 아시아 국가들은 전부 그것을 보고 이제 또 경기를 일으키죠. 일본이 저렇게 강해졌대. 우리나라 언론 보십시오.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은 군국주의 국가입니다. 일본이 군국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뭐 몇십 년 전에 군국주의는 100% 맞죠.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70년도 일본이 군국주의냐, 이거는 뭐 정확한 분석일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고뇌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의 논문 제목인데 잘 썼더라고요. 제가 이제 쭉 읽어보니까 아주 요약 정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티틀리 마수라는 정치학자가 일본은 전후 최악의 안보 상황에서 전략적 옵션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당면하고 있다, 직면하고 있다.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막 글로 쫓겨가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면은 Japan is compelled.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앞으로 100년이라는 책에서 일본이 2020년 무렵에 국가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번민하고 아마 진행 방향을 대폭 바꿔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참 어쩌면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본 스스로가 아니라 거의 강제적으로 compelled to revisit its strategic options, 전략적 옵션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이제 바수 박사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제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의 맥락 하에서, 일본은 포지티브 퍼시피즘입니다. 왜? 나는 전쟁 안 하는 나라야. 나는 군사력도 안 가져 그랬으니까. 그 맥락 하에서 일본의 방위 전략은 전수방위입니다. 전수방위라는 것은 오로지 방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공격은 안 해. 그런데 방향을 선회하면 공격도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동아시아 이웃 나라들을 짜증나게 한다. 영어로는 뭐 anxious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것이죠. 왜? 그건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다 민족주의적이죠. 그리고 지금 막 영유권 충돌이 막 남진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왕에 존재했던 냉전적 갈등 구조가 아시아에서는 사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냉전이 없어졌어요. 소련이 망했으면서. 그런데 아시아는 중국이 다시 강해지면서 냉전 시대 비슷한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이제 일본으로 하여금 국가
나가는 방향을 이제 바꾸게 만들죠. 아시아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어떤 종류의 일본에 대처하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다. 우리가 그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 소개했죠. 아시아의 챔피언은 일본이다. 자기는 확신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한테 일본하고 잘 지낼 생각을 해라라고까지 그 사람은 노골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수 박사는 The key concern for East Asian state is,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는 What kind of Japan will the region have to deal with in the coming decade?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생겨먹은 일본을 상대하게 될 것인가가 가장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 일본의 안보를 그 미일 안보동맹이라는 데다가 이제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일본의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일본은 군사력을 뭐 기르거나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일본 헌법 구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여기까지는 그냥 얘기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쟁이라는 것이 국가의 일반적인 수단입니다. 그죠? 정책이고 전쟁은 목적은 아니에요. 그 수단인데 평화가 목적이죠. 근데 일본은 그 수단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수단을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그 수단이 없어요. 두 번째,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 전력, 뭐 군사력이면 육해공군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요새 우주군도 생겼고 해병도 생겼고 또 뭐 코스트가드라고 해안경비대 있죠.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군사력 갖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교정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가가 전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금 일본 헌법 구조가 지금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일본은 육군은 없습니다.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어요. 일본 육군은 육상자위대입니다. 해군은 해상자위대, 공군은 항공자위대입니다. 참 이름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비가 아닙니다. 자위대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참 이름도 웃기는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는 누가 말해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2020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이 이제 그동안에 딜레마 있었다는 건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군사력을 갖지 못하는 나라인데 미국이 너도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거가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군사력을 갖지 않으면 이웃 나라들이 좋아해요. 근데 일본이 군사력을 가지면 이웃 나라들이 또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딜레마, 이런 것들이 일본의 딜레마인데 이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2014년 7월 1일 아베 신조 내각은 일본 헌법 구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결의안이라는 것을 이제 냈습니다. 집단적 자기 방위라는 그 결의안인데 여기서 이제 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공격의 경우 뭡니까? 한국이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은 일본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확 늘어났어요. 물론 여기에 그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일본 이거 한국에서 전쟁 났는데 한국은 너의 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니? 그러니까 너도 여기서 좀 일을 해봐야지 그런 얘기예요. 국가에 대한 공격의 경우와 그러한 공격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도 자위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위대가 한국에 오는 거냐 아닌 거냐 가지고 또 야단 법석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단적 자기 방위라는 말로 일본이 표현을 했고 2014년 7월 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그 헌법을 조금씩 해석하는데 이제 넓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넓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군사력을 착착 갖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군사적으로 피그미라야 했지만 현재는 이미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말은 그냥
그 내레이티브라는 게 그 뭐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주제 뭐 이런 뜻이에요. Beyond the debate on Japan's security identity and the narrative of it being a military pygmy. 그러니까 일본은 밀리터리 군사적으로는 피그미래야 된다라고 그냥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넘었다 이겁니다. Japan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foremost military powers in terms of aggregate defense spending. 그러니까 일본 국방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And sophisticated military capabilities. 얼마나 일본 군사력이 정교합니까? 숫자가 작지만은 초현대 군사력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 피그미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현재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이 되었다. 방위비라든가 초정밀 현대식 군사력 측면에서 일본은 이미 강대국이다. 더 나가서 일본은 미일 안보 조약 내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 본 질문입니다. 일단은 중국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세계주의가 힘들어. 미국은 선별적으로 개입할 거야.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는 나라는 자기 몫을 해. 그거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국이 일본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친해지면은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을 부쩍부쩍 는다. 일본 우파들이 그래요. 일본의 군사력을 이렇게까지 늘려주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 때문에 북한이 6.25 전쟁 일으키는 바람에 일본은 군사력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북한이 자꾸 일본 쏘겠다고 위협해서 계속 일본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국이 일본 편도 아니고 오히려 북한 편을 들거나 중국 편을 든다는 사실도 일본이 군사력을 늘리는 데는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국이 정말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것은 막고야만 한다. 또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전체주의 독재체제, 공산체제를 우리가 방파제로 막는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으면 미국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한테 더 큰 의존을 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뭐 한국은 뭐 사실상 안 하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최근에 친중적인 행동, 북한에 대해서도 꽤 우호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일본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많이 강해졌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중국과의 대결 시대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강대국으로 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본은 헌법은 못 바꾸죠. 헌법은 못 바꾸니까 너그럽게 해석하면 됩니다. 너그럽게 해석해요. 그래갖고 현재는 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국을 공격하겠다? 다른 말로 뭡니까? 일본이 지금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일본 본토에다 갖다 놓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이 바라고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 해군보다 양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오히려 질적으로는 미국 해군이 압도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 중국 해군의 수많은 양을 상쇄해 버리려면은 미사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미사일들을 일본이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일본 본토에다 배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그 핵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뭐 그렇지 않아도 그거 나온 지는 꽤 됐죠. 일본이 핵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수 박사가 이제 요 논문을 몇 부분으로 나누는데 뉴클리어 옵션, 핵 옵션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평화헌법 구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The government maintains that possessing nuclear weapons is not unconstitutional. 핵무기 보유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 만들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터놓은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 보니까 1960년대 중국이 핵을 보유했을 때 일본도 핵을 보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뭐 그렇지만은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냉전 시대 때 비핵 3원칙이라는 거가 있었습니다. 핵을 안 갖는다,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을 만들지 않고 핵을 구입해 오지 않고 핵을 일본에다 반입하지 않는다라는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뭐 그렇지만 그 원칙은 지켜지진 않았죠. 만들지는 않고 구입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일본에는 항상 미국의 핵이 와 있었습니다. 핵 항공모함이 항상 들어왔고
핵잠수함이 들어왔고 뭐 오키나와에는 핵이 완전히 상주하는 것으로 반입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일본이 핵을 만들지 않는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만은 미국 학자 중에서 말이죠. 핵에 대해서 한 가지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닌데 정말 그 유명한 학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케네스 월츠라는 학자가 있는데 케네스 월츠라는 분은 인간 국가 전쟁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분석할 때는 인간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국제 체제의 차원을 분석해야 된다는 뭐 이런 참 명절을 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1981년에 정말 그 유명한 논문을 하나 썼는데 핵 확산, 더 많은 나라가 핵을 갖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오히려 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이론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든가 애매모호할 때 이게 이길지 질지를 애매모호할 때 그때 전쟁이 나는데 이 세상의 나라들이 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아예 싸울 수가 없다. 다 죽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핵 확산이 된 것이 더 낫다라는 그 놀라운 논문을 써가지고 참 뭐 아주 논쟁 뭐 엄청난 논쟁거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일본은 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죠. 제가 뭐 이제 오래된 책이지만은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핵 확산 A Debate 그래갖고 스코트 사강이라는 교수도 참 대단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지 많은 나라가 핵을 가지면 큰일 나 라고 얘기를 했고 케네스 월츠 교수는 아니야. 차라리 모든 나라가 다 핵을 가지면 아예 전쟁이 날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논쟁을 주고받고 한 그 뭐 책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것이 이거는 뭐 1995년인데 이 책의 개정판이 2012년에 또 나온 거 보니까 아직도 이 이론은 심각하게 논쟁 중에 있다라는 건데 바로 케네스 월츠 교수가 일본은 핵을 가지고야 말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강조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일본이 플루토늄을 47톤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실력으로는 핵무장 능력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제가 그 일본의 핵 능력이 어느 정도냐를 그 미국 학자가 쓴 건데 이렇게 썼습니다. Almost overnight, Japan can be a fully nuclear armed state. 정말 하룻밤 자고 나면은 일본은 완벽한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플루토늄이 47톤을 가지고 있다는데 플루토늄 6kg이면 그냥 핵폭탄 하나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47톤이면 이건 몇 발입니까? 그리고 기술 다 돼 있죠. 그렇지만 일본이 뭐 이 바수 박사에 의하면은 뭐 몇 가지 그 자기네 아이덴티티 때문에 만들지 않고 있대요. 일본은 평화 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뭐 아주 못 쓰는 군국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인도 학자가 평화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 확산 방지 및 감축에 대해서 일본은 그것을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안 갖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계산했다는 겁니다. 냉전 시대 때. 그때 그 일본 사람하고 제가 뭐 일본 학자랑 얘기했는데 일본이 핵무장을 해가지고 싸우면은 북한하고 중국인데 북한 거가 일본에 한 방 떨어지고 일본 거가 북한에 한 방 떨어졌을 때 자기네가 거의 1000배 오그라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동경이 부서지면은 천만큼 손해를 보는데 북한의 뭐 도시 평양을 부시더라도 일밖에 손해를 못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일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상하이하고 동경하고 서로 한 방씩 맞으면은 1000대1로 일본이 더 손해보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중국도 이제 다이아몬드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북경, 상하이, 뭐 심지어는 삼엽댐도 뭐 핵폭탄 공격 가능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제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표적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말한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는 이제 그 유효기간이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일본은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에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무장하는 일본이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죠. 국가들은 말이죠. 힘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미국 말을 잘 듣지만은 어느 날 핵을 가졌을 때도 지금처럼 말을 잘 들을 보장이 있느냐 이거는 그때 가서 봐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은 일단은 핵을 안 만들고 있지만은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맹에서 유래하는 안보 딜레마라고 그 바수 박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동맹이라는 것이 그 뭐 이론이 뭐 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뭐 분석도 잘 돼 있는데, 동맹은 이제 센 나라하고 약한 나라가 보통 맺죠. 이제 특히 미국의 아시아 동맹은 미국이라는 막강한 국가하고 의존하는 나라하고, 그래서 원론적으로 asymmetrical reciprocity, 참 말이 안 돼요. 불균형적 상호주의인데 불균형입니다. 그죠?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큰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그 딜레마가 뭐냐면은, 일본하고 미국 경우만 이제 뭐 다른 데도 적용이 됩니다만은, 얘기를 한다면은, 일본은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언제든지 미국이 일본을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론에 나오는데 abandonment apprehension이라고 씁니다. 포기당할런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포기될 거야 라는 두려움입니다. abandonment apprehension. 그거가 있는 반면에, 또는 미국이 하는 일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 entrapment. 그래서 이제 동맹의 딜레마가 abandonment, 센 나라가 포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entrapment, 센 나라의 일에 그냥 재수없게 끼어들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이 동맹 이론에 이제 나오는 그런 고뇌인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런 고뇌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고뇌를 느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 전쟁할 때 일본한테도 좀 기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일본이 돈만 그냥 뭐 몇백억 달러, 백몇십억 달러인가를 보냈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미국이 하나도 고마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갖다 줬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야, 이게 참 뭐 이런 그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죠. 이렇게 도와주고서도 하나도 미국 사람들이 고마움을 그 불러일으키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이 요구하는 데 따라서 일본은 점차 그 역할을 증대시켜 왔다. 그래서 현재 일본군은 미국과 대단히 높은 정도의 협동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그래요. 인터오퍼러빌리티.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무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차가 갔다 그러면 그냥 바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 바꿔 쓸 수 있는 그 정도로 미국과 일본은 그 무기의 상호 호환성이라고 얘기하죠.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말이죠, 한국이 무슨 무기를 사올 때 궁극적으로 미제 무기를 뭐 많이 샀습니다만은, 뭐 프랑스 거를 사야 된다고 그러고 유럽 거를 사야 된다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급유기는 뭐 박근혜 대통령 때 결정된 건데 유럽 거를 사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 걸 사왔을 때 미국은 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유럽 거로 결정하자마자 일본은 그 보잉 거로 결정을 해가지고 기분 언짢아하던 미국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오퍼러빌리티를 엄청나게 늘렸고, 일본이 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미제만을 사주는, 그러면서 뭔가를 얻어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다 너네 거 사다 쓸 테니까 너네 거를 일본에서 만들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일본이 쓰는 미제 무기들이 전부 다 일본에서 생산하는, 미국이 그 라이선스를 주고 일본에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쭉 능력을 늘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 특히 이제 우파들이 그런답니다. 미국이 포기할 거야. 그리고 트럼프 봐라. 트럼프는 언제든지 포기할 사람 아니겠어? 그리고 현재 미국이 포기하면은 일본은 뭐 그냥 중국이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그러죠. 북한의 위협 앞에서도 덜덜 떨어야 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한국보다도 우리가 세냐? 뭐 일본 우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우리가 보기에 일본의 군사력은 한국보다 세고 북한보다도 훨씬 세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지정학, 지경학, 지오 이코노믹스입니다. 이런 그 도전이 심각한데, 바로 미국이 만약에 일본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의 틀 속에서 일본은 외교정책, 안보정책을 만든다 해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일본 사람들로부터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래서 일본 사회 일각에서 스스로 안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지금 나옵니다. 그거가 다른 말로 하면 노멀 재팬입니다. 보통 국가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비보통 국가라는 거예요. 왜? 전쟁을 수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수단을 포기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의 안보 논쟁의 핵심이 바로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이었다. The normalization proposition remains at the heart of the security debate. 일본 사람들의 안보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통 국가가 되는 거, 보통 국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데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을 이웃 나라들은 일본이 군사화되는 거야라고 보죠. 근데 그것이 군사화 정말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바수 박사는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아시아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시아 국가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미국은 기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이 네가 힘이 세져야지 동북아시아가 안정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일본은 지금까지는 구조의 범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해석을 널널하게 해가지고 구조가 허락하는 범위를 확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이라는 그 맥락도 넘진 않았습니다. 미일 동맹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의 역할 증대를 가능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해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들은 일본의 보통 국가와 논쟁 그 자체에 이제 완전히 anxious,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문 보면은 일본이 구나마 측 싸우면은 궁국 일본이라고 딱 나오죠. 그런데 세계의 여론이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베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말이죠. 우리는 아베를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그 신호탄으로 봤는데 2013년 5월 18일 날 이코노미스트지예요. 거기에 지금 아베가 마치 그 슈퍼맨처럼 날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날고 있는 게 Is it a bird? 저거 새야? Is it a plane? 저거 비행기야? No, 아니야. It's Japan. 일본이 날고 있지. 라고 이제 제목을 붙인 이코노미스트지 표지입니다. 저 호에 이런 말이 나와요. A patriotic Japan that had converted its self-defense force into standing army, just like any other countries, would add to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저거 읽으면 한국 사람들은 충격받을 겁니다. 자위대를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정규군으로 전환시킨 애국적 일본은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전환시켰대요. 근데 모든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로 그런 일본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사람들 이코노미스트라는 저거는 이제 반 트럼프죠. 영국 잡지지만은 그 잡지에 저렇게 묘사를 했었다 겁니다. 그리고 타임지가 아베를 애국자로 표현했죠. 더 패트리어트. 뭐 우리나라 신문은 뭐 아베가 지금 뭐 피를 토했다느니 뭐 이런 것들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타임지 2014년 4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현실을 보자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일본이 지금 평화헌법이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일본이 자위대가 말이죠. 자위대가 상륙작전 연습했다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평화헌법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군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상륙작전 연습입니다. 상륙작전.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사진들이 2014년 7월 30일 날 했던 연습인데 2014년 7월 30일 날 요 훈련하던 장소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 섬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그냥 하와이 그러면 상징되는 섬이 오하우 섬이라는 섬인데 거기 호놀룰루가 있죠. 그리고 진주만이 있죠. 바로 일본군이 상륙작전 연습을 하는 거는 진주만의 그 반대편에 있는 쪽입니다. 미국 군들이 일본군을 데려다가 상륙작전 연습을 시켰다? 이게 참 세월이 변해도 엄청나게 변했는데 이것은 벌써 이미 6년 전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카네오헤 베이라는 카네오헤만 요게 바로 미국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군을 데려다가 상륙작전 훈련을 시켰다. 어떤 경우라도 상륙작전은 공격작전입니다. 방어라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 또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2015년 9월 3일 북경에서는 중국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2차 대전에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승절 70주년 기념을 축하하고 뭐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것이 2015년 9월 3일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2015년 9월 3일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시간이니까 뭐 북경 시간보다는 훨씬 뭐 시간이 지난 후겠죠. 뭐 열 몇 시간 뒤일 겁니다. 바로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미국하고 일본군 자위대, 일본 자위대 병력 1만 1,000명이 상륙작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승절 기념 퍼레이드를 1만 2천 명이 했습니다. 그때 1만 2천 명의 중국군이 이제 행진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군하고 미군 1만 1,000명이 같은 시간대,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틀리겠죠. 캘리포니아에서 상륙작전 연습을 하였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헌법상으로 절대로 전쟁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일본의 군인들을 미국이 데려다가 상륙작전 연습을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수 교수의 논문 그 다음 주제입니다. 자율성의 극대화, maximizing autonomy. 이건 일본 극우파들 얘기예요. 일본의 우파들은 미국의 개입을 신뢰하지 않으며,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의 개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요거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도 좌파들일 거예요. 좌파들이 미국이 도와주겠어? 자기가 좋아서 와 있지? 일본의 우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우리 포기할 수 있어. 그리고 일본은 이제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춰야 돼.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이, 일본 우파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자원 통로의 안전을, 자원 통로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를 사오죠, 쌀을 사오죠. 바로 이처럼 그 생명선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요한 해로의 안전을 다른 나라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거는 비이성적이다. 우리의 백길, 우리가 굶어 죽느냐, 우리가 겨울에 얼어 죽느냐, 자동차를 못 타느냐, 이런 그 석유길, 쌀길을 미국한테 지키라고 놔두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 일이냐라고 일본 우파들이 주장합니다. 바로 이것은 언제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물론 현재 상황은 아직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일본한테는 최상이다라는 것이 일본의 그 다수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일본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질서를 반대한다. Japan opposes the rise of a Sino-centric regional order. 중국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의 질서를 일본은 반대한다. 당연하죠. 일본이 찬성하는 건 뭡니까? 현재 미국 주도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한번 꿈을 꿔볼까요? 일본의 차후 희망은 뭐겠습니까?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의 질서는 혹시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미일 동맹의 구조 내에서 일본 군사력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현재 일본의 전략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말이죠, 군사력을 미국의 눈치를 안 보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 나라 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것을 영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핵잠수함 만든다고 미국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영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미국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미국과 영국은 거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시큐리티 커뮤니티. 너와 나의 안전은 똑같은 거야. 한 몸이 된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미국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영국이 핵폭탄 만들 때 미국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일본이 뭐 만들려면 미국이 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일본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서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영국처럼 되려고, 미국이 영국처럼 일본을 봐주는 상태를 만들려고, 물론 그 앞에서 이제 아베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즉 미국의 부담을 일본에 덜어주기 위해서 일본의 부담을 늘리는데, 그것이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는 일이 아님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과 더불어서 일본이 지금 미국과 엄청나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아베가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아시아 사람들이 일본의 의도를 순수하게 믿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으로부터 일본은 우리에게 영국과 비슷한 존재야. 그러니까 일본이 크는 것은 문제가 없어 라는 인식을 받을 때 일본은 아시아의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비슷한 기사가 그 에이시아 타임스라는 신문에 테드 고버라는 학자이자 기자인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일본에 대해서 무지하게 우호적으로 썼습니다. 트럼프와 아베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만 한다.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공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 투자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으로부터는 침략 정책을 막기 위한 군사안보 투자도 아베하고 트럼프는 같이 해야 된다라는 6월 19일자로 이렇게 나온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The Post-Pandemic Recovery will demand massive public spending. 이제 돈을 뭐 대대적으로 투자할 텐데 And that should be focused on defense against Chinese aggression. 중국의 침략을 막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서 돈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테드 고버라는 사람은 뭐 그 나름대로 미국 정치를 전공한 정치학 박사이기도 한, 그리고 이제 교수도 하면서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글을 보면은 중국에 대적하는데 미국의 군함이 부족하 돼요. 나머지 부분을 일본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편으로 방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지상발사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 근데 일본은 최근에 그랬죠. 아예 일본 거를 만들어 배치하겠다고. 중국의 군함을 미국이 일일이 다 상대하지 않아도 일본 미사일로 중국의 군함 상당 부분을 경파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을 중무장하는 일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F-35라는 그 무지막지한 전투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당연히 미국이죠.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을 나라가 일본이 됩니다. 일본이 지금 105대를 사간다고 돼 있었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뭐 140여 대를 일본이 갖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을 때 일본은 항공모함 4척이라고 그랬는데 구축함과 항공모함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이즈모급하고 또 카가급 이 군함들을 지금 현재 4척을 가지고 있고 이 4척이 항공모함에 해당될 수 있는데 지금 일본이 말이죠. F-35를 42대를 이렇게 들 수 있는 걸 사옵니다. 그냥 수직으로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들 수 있는 거를 사다가 카가급이라든가 이즈모급에도 올려놓으면 걔가 스스로 항공모함이 되는데 이 항공모함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스텔스를 올려놨다? 그러면 뭐 중국의 항공모함 같은 거는 도무지 대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항공모함을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일본이 그 F-35를 엄청나게 많이 사오고 F-35가 그 후지산 옆을 날아가고 있는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05대를 한꺼번에 사오는 것은 미국 무기 판매사상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한번 거의 한 300억 불 정도 팔은 적이 있었는데 F-15를 팔았대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사가는 F-35 그게 231억 달러로 미국 무기 판매사상 세계 2위다. 그래서 그 105대 중에서 63대는 공군용입니다. 그냥 일반 활주로에서 타는 거예요. 그리고 42대는 수직 이착륙기.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항공모함을 확실하게 갖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 고기사는 가레트 레임이라는 그 아예 항공 전문만 다루는 뭐 여러분들이 사진을 잠깐 보실 텐데 그 기자가 이제 쓴 것이고 지금 현재 그 105대를 앞으로 일본이 만들진 않고 이거는 뭐 텍사스에 있는 포트워스에 있는 기지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판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이거 만드는 기술도 있고 정비하는 기술도 있고 앞으로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체제를 갖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서서히 마치 영국을 대하듯이 대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일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파이브 아이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파이브 아이스라는 게 눈이 5개라는 뜻이죠. 세계의 정보 협력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속한 나라가 미국,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5나라인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은 영연방 국가입니다. 이 5나라가 이제 아주 엄청나게 이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브 아이스라는 말,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파이브 아이스라고 그러는데 서방 진영의 대표죠. 미국과 영국이니까. 그런데 일본이 파이브 아이스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 가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영국이 가입을 환영한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뭐 아직 정식으로 가입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파이브 아이스가 식스 아이스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비드 호웰이라는 그 기자가 쓴
글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파이브 아이스에 가입할 적기가 되었다. 그 말을 2018년 9월에 허드슨 연구소의 아더 허만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입하면은 식스 아이스가 되는데 지금 이 세 개를 누군가가 수호해 줘야 됩니다. 가드가 있어야 돼요. 가드가 이 세 개를 수호를 하려면은 가디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And to guard, we need guardians. 세 개를 지키려면은 우리는 그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The Five Eyes Alliance expanded fully to six would be ideally fitted to do the job. 지금 Five Eyes가 있는데 거기 일본이 들어와서 Six Eyes가 되면은 세 개를 가드하는데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근대화 될 때 우리는 아시아 국가가 아니야. 우리는 유럽 국가가 돼야 돼. 그래서 탈아입구라고 그랬습니다. 구라는 건 구라파, 구주, 유럽을 얘기하죠. 아시아에서 나와서 입구, 유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야, 이거 지금 일본이 그런 꿈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이 군사력으로 커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더 이상 커지려면은 허락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것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을 미국이 영국처럼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한 발짝 접근하는 그런 조치를 일본이 최근에 지금 하고 있고 일본 그 방위청 장관이 파이브 아이스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도 가입을 하고 싶어 했는데 독일에 대해서는 뭐 시큰둥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세상이 돌아가는데 오늘 그 제가 아침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뭐 쭉 이제 매일 보는 편인데 거기에 한국 외교부가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그 세상 돌아가는 그런 그 국제 환경 같은 데서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하고 맞짱 뜰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일본이 좀 세계적으로 이런 그 대전략을 짜고 이제 진행 방향을 확 바꾸려고 그러는 이런 상황에서 그쪽으로 가라라고 도와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조금 전 세계를 객관적으로 크게 큰 눈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제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를 좀 더 냉혹한 시각으로 봐야 되고 감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그 일본이 이제 외교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오늘 강의 제목을 중무장하는 일본. 근데 중무장에는 외교라는 수단까지도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오늘 강의 요 정도로 마치고 또 이제 뭐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다음 주일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가 많이 오고 뭐 홍수가 막 나는데 여러분 건강에도 조심하시고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